2005년부터 2008년까지 대한민국을 공포에 빠뜨린 사건. 호감형 외모와 친절한 말솜씨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살인마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강호수는 1969년 충청남도 서천군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5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겉으로 보기에 특별할 것이 없었습니다. 강호수는 고향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모두 졸업하며 평범한 시골 소년으로 자랐습니다. 그의 성장 배경에는 유영철, 정남규 같은 다른 연쇄살인범들과는 달리 불우한 가정환경이나 폭력성 학대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엄격하긴 했지만 이유 없는 체벌은 하지 않았고 가정 형편도 당시 시골에서 그럭저럭 살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이었습니다. 가족 간에도 별다른 갈등이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다만 판결문에 따르면 강호순의 아버지가 그의 어머니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향 마을 주민들 역시 아버지가 술을 마시면 성질이 불같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여성 인권이 거의 바닥이었고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이 전무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가정은 당시 흔한 일이었고 동시대 다른 가정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불우한 배경이라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평범하게만 보였던 이 소년이 어떻게 이렇게 잔혹한 살인마로 변했을까요? 그의 성장 배경만으로는 그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는 그의 후속 행적에서 더 큰 의문을 남기게 됩니다. 2004년 경기도 남부 일대에서 여성들이 계속해서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엔 실종 사건의 연관성을 찾기 어려웠지만 사건이 일어난 지역이 비슷하고 실종된 여성들이 모두 같은 유형이라는 점에서 연쇄실종 사건으로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7번째 실종 사건은 군포에서 한 여대생이 사라진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그녀를 살해한 범인은 바로 강호순이었습니다. 그는 희생자의 카드를 사용하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고 자신의 승용차와 어머니의 차량을 불태워 증거를 없애려 했지만 오히려 의심을 사게 되어 결국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체포 당시 강호수는 철저히 자신의 신원을 감추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그가 공개적으로 드러나길 요구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신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률 제정의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강호수는 체포 후에도 증거를 가져오라며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CCTV에 찍힌 그의 모습과 피해자에게서 검출된 DNA 증거가 그를 범인으로 확정짓게 되었고 그의 악행들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강호수는 평범해 보이는 외모를 이용해 여러 번 결혼을 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순진한 축산업자의 모습으로 자신을 위장했습니다. 피해자들 중 한 명은 그를 보고 훈훈한 외모에 속아 넘어가기 쉬운 사람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강호수는 평상시에도 여성 편력이 심했고 여자를 등치는 게 가장 쉽다고 주변에 자랑하곤 했습니다. 그는 여러 여성들과 만남을 이어갔고 심지어 4번째 아내와 동거 중에도 다른 내연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인간을 소유와 지배 대상으로 보는 사이코패스적인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2005년 그는 4번째 아내와 장모 앞으로 생명보험을 든 지 얼마 되지 않아 방화를 저질러 그들을 살해하고 4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이후 그는 전국을 방황하며 또 다른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강호순의 공식적인 첫 번째 살인은 2006년 강원도에서 일어난 정선군청 여직원 윤모 씨의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그의 연쇄살인은 점점 더 끔찍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강호수는 범행 후에도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희생자의 손톱을 가위로 잘라 DNA 증거를 없애고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소각하는 등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강호순의 신상이 공개된 후 그는 가족들에 대한 걱정을 표현했지만 정작 체포 전 가족들에게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가족들도 강호순의 악행을 용서할 수 없다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강호순의 희생자는 공식적으로 8명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최소한의 수치입니다.
그의 곡괭이에서 또 다른 2명의 DNA가 발견되었지만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미해결 사건이거나 신고되지 않은 암수 범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호순의 범죄는 그의 사이코패스적인 성향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극단적인 악행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의 범행 전모는 여전히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그의 추가 범행 가능성은 오리무중입니다. 강호순은 체포 직후 수원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2009년 4월 9일 검찰은 강호순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4월 22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강호순은 결국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강호순은 사형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시도했습니다. 변호인과 상의 없이 자신이 직접 항소장을 작성해 제출했죠. 구속된 피고인이 스스로 항소장을 작성하는 일은 드물지 않았고 강호순의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2009년 7월 23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도 강호순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강호순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강호순은 유영철과 비슷한 점이 있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폭력성과 엽기성에서는 유영철과 닮았지만 그들의 범행 배경과 동기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강호순에게는 유영철과 같은 어린 시절의 충격적 경험이나 정신적 외상이 없었습니다. 그가 자라온 환경은 매우 평범했고 그의 살인 충동은 특정한 이유가 아닌 단순한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강호순은 외모 때문에 주목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독신자 모임의 주선자 김씨는 강호순이 말끔한 외모와 고급 승용차 덕분에 모임에서 여성들의 관심을 끌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의 이웃 주민들은 강호순이 학창시절부터 외모에 대한 칭찬을 받아왔다고 증언했습니다. 검거 이후 대부분의 언론은 그의 외모를 미남형이라고 보도했으며 그의 얼굴이 공개되면서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강호순을 담당했던 한춘식 경위는 강호순이 평소 자신의 외모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고 성적 능력을 과시하는 말을 자주 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들조차도 그가 범인일까 의심할 정도로 선한 외모를 가졌던 강호순은 철저하게 범행에만 집중하며 자신의 외모를 악용했습니다. 강호순의 검거 이후 언론들은 그의 얼굴을 공개했고 강호순은 취재 카메라에 극도로 얼굴을 가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의 얼굴은 전국에 공개되었고 이 사건은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범죄 심리학자들은 강호순을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그를 소시오패스로 보는 쪽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한 전문가는 강호순에게 사이코패스 성향도 있지만 그보다 소시오패스 성향이 더 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을 유인할 때 강호순이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언급됩니다. 강호순의 변호인 역시 그가 사이코패스라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사이코패스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고 심리 상담 중 외부에서 유포된 정보가 와전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강호순이 사이코패스인지 소시오패스인지 구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를 명확히 구분할 기준이 없으며 이는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2014년 4월) 강호순의 근황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는 구치소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으며 특히 조각에 상당한 소질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조각 실력은 취미로 하기엔 아까울 정도라고 하며 서울구치소의 교도관들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변희재가 구속 초기 강호순과 인접한 방에 수용되었는데 교도관이 변희재의 적응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는 강호순이 구치소에서 모범수로 대우받고 있다는 추정으로 이어집니다. 대한민국은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이 실제로 집행되지 않았으며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입니다. 그러나 강호순은 무기징역과는 달리 사형을 선고받아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할 운명입니다. 2021년 8월 강호순은 MBC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교도관들이 자신을 음해하고 있으며 억울하게 누명을 써 징벌당할 위기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옆방에 수감 중인 조주빈도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구치소 측은 그의 주장을 부인하며 강호순이 무고에 의해 조사 수용 중이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강호순은 교도관이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 범죄 심리학자는 강호순이 오랜 시간 동안 매체의 근황이 알려지지 않고 조용한 생활을 하다 갑자기 이러한 행동을 한 이유는 주목을 받고 싶어서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조주빈을 언급한 이유도 같은 맥락으로 보았습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기 위해 조주빈을 이용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웃 주민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강호순은 동료들과는 잘 어울렸지만 낯선 사람들과는 눈을 마주치기조차 어려운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동창들과 당시 학교 직원들도 그가 학창 시절 큰 문제 없이 평범하게 지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몇몇은 그가 도벽 성향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호순에게는 팬카페가 있었으며 연쇄살인범 강호순님의 인권을 위한 팬카페 라는 이름으로 개설된 이 카페는 1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기록했습니다. 많은 누리꾼들은 이를 이해할 수 없다며 비난했습니다. 강호순은 유영철 등 다른 연쇄살인범과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불우한 가정 환경이나 소외된 과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철저하게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회의 선진화 속에서도 이런 끔찍한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